자, 이혼 사유 4위입니다. 4위는 뭔가요? 네. 바로 5위는 바로 자, 이혼 사유 4위입니다. 4위는 뭔가요? 4위는요. 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아, 자녀 문제. 자녀 문제. 네. 저는 사실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녀 문제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왜 뭐 이혼하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우리나라 이혼 재판할 때 이 변호사도 그러고 당사자도 그러고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를 주장할까? 이혼해서 막 본인이 막 억울하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자녀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아, 그거는 별로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 험담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나쁜 남자다, 나쁜 네. 여자다, 네. 뭐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나쁜 X다, 나쁜 X다. 어? 계속 상대방을 험담하는데 거의 90% 이상의 그 시간과 정력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의 법이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지만 본인이 승소할 수가 있어요. 이혼도 되고. 그 이상한 법제예요. 외국어는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네. 그냥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면 뭐 상대가 바람 폈다 때렸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집에 돌려보라. 부부 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우리는 자녀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진흙탕 싸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타깝긴 한데 네. 그거는 사실 안 중요합니다. 그거 이겨봐야 위자료 1,0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네. 시간 정력 낭비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자녀 문제예요.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 네. 근데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문제. 예를 들어서 남편 같은 경우는 자녀를 그냥 평범하게 학교 보내고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사교육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아내는 이 자녀를 정말로 최고의 인류로만 키우겠다. 영어 유치원, 뭐 그것도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 국제고등학교, 또 유학 가야 된다. 심지어는 1년에 막 교육비만 1억 원 넘게 든다는 경우 있어요. 남편이 1억 원 연봉이 겨우 안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김 작가님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아내가 맨날 모든 돈을 다 자녀한테 투자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네. 자녀 교육비 1년에 1억을 네. 쓰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는 네. 너가 그럼 1억 벌어 와봐. 아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10억을 벌어오면 이렇게 교육비 쓸 수 있지. 네네. 나라고 뭐 안 해주고 싶겠어. 네. 그렇죠. 근데 아내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자녀 교육하겠다는데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든지. 이게 또 대화가 안 된다니까. 아, 이게 정말로 이게 타협이 안 돼요. 네. 아내는 모든 게 자녀한테 올인하겠다.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두 손 다 들고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년에 1억이라 한 달에 그럼 1,000만 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고 이런 거 뭐 네. 1,000만 원을 양육비로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있거든요. 네. 가정부문에서 만든 게 표준표가 있는데 얼마 줘야 돼요? 네, 그거 궁금하시죠? 최소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네, 50. 아무리 수익이 없어도 50만 원 양육비 줘야 됩니다. 아, 줘야죠, 이 정도는. 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예요. 남편이 아무리 고소득자를 하더라도. 네네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쓴 사람이 200만 원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럼 1,0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결국에는 이거는 1,000만 원까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죠. 제가 그치, 양육비로 사실 1,000만 원 주는 거는 너무 과한 거죠. 너무 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혼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뭐 정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녀 교육비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그러면 나 이혼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이제 특히 조정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럼 전화 법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해서 똑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도 반토막 나는 거고. 자녀 생활비나 이런 거 생활비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에 만족을 해야 돼.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평대에 살았다. 네. 그러면 자녀랑 둘이 살 수 있는 20평대로 이사 가야 되는 거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교육비 들었다고 한 달에 200만 원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 예. 자, 그리고요. 네. 또 기러기 부부들. 기러기. 예,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생활하는 부부 있잖아요. 이 기러기 부부가 정말로 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또 상당수의 기러기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도 이건 참 굉장히 안타깝다. 예, 안타깝지, 맞아, 안타까워요. 시작의 그 이유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서로가 좋은 뭐 의도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결과로 맺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왜냐면 멀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각자가 어쨌든 그 외로움이란 것도 있고 맞아요. 그걸 뭔가 채우다고자 할 마음이 있다 보면 뭔가 다른 이제. 저는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라고 봐요. 네. 결심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마치 또 5년 동안 기러 생활 하자. 우리 5년 동안 서로 그리하면서 정말로 일편단심 상대방만 그리워하면서 잘 지내자.
이게 그렇죠. 뭐 1년, 2년은 그렇게 잘 지내는데 네. 한 3년쯤 되면은 사람인 이상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캐나다 현지 남자와 뭐 바람이 폈다든지 남편이 뭐 술집 가는데 어떤 여성을 만났다든지 이게 외롭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 뭐 다시 이제 3년 있다가 재결합하려고 하니까 돼요, 이미. 이게 서먹서먹하거든, 또 재결합하려고. 그래서 그냥 자녀 때문에 부모가 희생하러 살려다가 이제 부부가 파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부부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뭐 대부분 이건 상당수는 참 또 너무 잘 안타까운 극복하지만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네.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 교육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기러기 남편들은 한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매달 이제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하고 이제 유일한 낙이 영상 통화하는 거. 네. 근데 이제 뭐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네.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뭔가 좋은 목적에서 기러기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을 수는 있다라는 높을 건가요? 수도 있다.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부부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같이 동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져 지내면은 아무래도 네.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혼하면서 자녀 문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가님은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했을 때. 이혼할 때요? 엄마, 아빠. 대한민국에서라면 저는 엄마, 왜요? 엄마의 것이 모성애라든가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육비를 네.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남편들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왜 남편들을 못 키우냐? 나도 아빠다. 저도 아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있고. 달라요. 다르죠. 엄마 아빠는 달라 진짜. 맞아요. 같을 수는 없어. 그게 이제 사실 공통된 의견이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근데 네. 법적으로는 사실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등하죠. 그거를 이 법원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엄마가 무조건 적합하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애들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육 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아빠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음. 자, 그럼 우리 법원에서 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근데 우리는 재미있는 게 외국에서는 서로 안 키운다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부부들은 이혼할 때 서로 키운다고 싸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때 이제 누가 키워야 되느냐 그거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건지. 저 하나 알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서로가 어쨌든 법원에 가기 전에 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 네. 빙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혼했을 때 이제 뭐 같이 한 집에서 이혼하는 소송까지 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각방을 쓰다가 이혼의 단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대화 단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냉랭해서 각방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별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때 별거를 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남편의 이제 폭력이라는 이게 싫어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이제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이제 혼자만 집을 나갔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엄마든 아빠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녀를 키우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혼 소송하면 처음에 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습니까?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 엄마다 아빠다 하면 그 사람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애착이 클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가 적응을 했고 그동안 엄마나 아빠랑 적응을 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현상 유지하려는 법칙이 있어요. 현상 유지 법칙. 굳이 안 바꾸려고 해요. 이 아이가 엄마랑 잘 지내고 있는데 아빠랑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이 현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자녀 친권, 양육권을 결정했을 때. 경제권? 경제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경제권이 없는 엄마도 양육비를 받으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 아이가 좀 크면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농담을 하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뭐 아이를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막 선서시켜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사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물어봐요. 아이한테 상처 안 주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지내고 있으면 엄마랑 지내는 거 큰 문제 없어? 뭐 아빠는 뭐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애들로 물어봐서 자녀한테 물어봐야죠. 네, 자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자녀 의사를 확인하고서는 깐난하게 이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007 작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별거하면서 한 1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우리 좀 아들하고 딸 좀 잠깐 보고 싶다. 그동안 못 봤으니까 내가 아들 딸한테 좀 선물도 줄 게 있으니까 잠깐 좀 보여달라. 그걸 데리고 가. 그래서 딱 보여주면 갑자기 이제 대기하고 차에 아이를 태운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줘. 그럼 엄마가 황당하잖아요. 이때 법원에 이제 아이를 뺏겼다, 아이를 키우게 좀 보게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일단 아빠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장 엄마한테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탈취하는 경우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별별 뭐 위기를 써가지고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몰래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찾아와서 뭐 잠깐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커피숍에서 잠깐 데려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를 뺏기면은 굉장히 데려오기 어렵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판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여성 판사님인데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가정법원에 이제 가사 사건 많이 하시는 그런 판사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아내 측이었어요. 아내 측이고 이제 자녀가 좀 어렸는데 엄마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 백어종에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별로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좀 자녀를 좀 보자.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보여주기로 했어요. 네. 보통 2주에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데려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 때 오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전화가 오셨어요. 네. 월요일이 됐는데도 아빠가 아이를 안 데려다 준다. 그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자기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빠가 아이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동남아다 아니면 뭐 저기 이제 뭐 어떤 유럽의 한 나라의 아이를 그냥 자기 아는 친척이나 지인 집에 놓고 있다. 엄마가 못 찾아요. 그럼 아이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정말 아빠가 나쁜 마음 먹으면. 그래가지고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빨리 이제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줬거든요, 판사님.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그 양쪽 당사자 변호사를 딱 부르더니 갑자기 판사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을 딱 잠그시는 거야.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문을 잠가실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측 변호사한테 아이 여권 빨리 가져오라고. 왜냐면 여권이 없으면 해외로 빼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긴급한 시기에 판사님이 기재를 발휘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여권 이제 회수해서 해외로 탈취하지 않는다는 약속 받고 이제 아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법원의 그게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정말 엄마가 아이를 만약에 뺏겨서 못 보면 얼마나 엄마한테 큰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상대방이 탈취해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혼 사유 4위 자녀 문제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 자녀 너무 희생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부의 중심은 자녀보다는 부부가 중심이라고 봐요. 많은 이제 그 아빠들이 또 서운해하는 게 본인은 집에서 뭐 5순이다. 그래서 뭐 1순위가 뭐 아들, 뭐 딸, 뭐 그다음에 뭐 반려견만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부부 사이를 이제 그 갈라놓는 거는 이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부관계 1순위는 배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어쨌든 뭐 좀 둘이 조율을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자녀한테 뭐 네. 투자를 하거나 희생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자녀 문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유명 그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네.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뭐 소송까지 하고 굉장히 그 언론에도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법정 나가서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분쟁이 있었는데 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판사님, 그 애 아빠가 사실은 뭐 저도 때리고 뭐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아이 아빠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자유롭게 좀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그 말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네. 아,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렇게요.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미우니까 막 상대방을 아이 앞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래서 뭐 아내가 바람 폈으니까 그 바람 핀 영상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맨날 만나면은 아빠 흉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서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절대로 상대방을 나쁜 엄마, 나쁜 아빠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혼 사유 4위 예방하는 방법은 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중심은 역시 부부다. 자녀보다는 부부가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이제 아무리 상대방이 밉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다 그러면 본인보다 아내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상대방을 못 살게 하냐면 상대방이 미우니까 복수심에 자녀를 또 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우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혼 사유 5위입니다. 네. 5위는 뭔가요? 5위는 바로 고부 갈등.
그다음에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장서 갈등, 또 네. 이와 관련된 양 집안의 문화, 가치관의 차이가 되겠어요. 고부 갈등 알겠는데 장서 갈등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죠, 고부랑? 고부는 이제 보통 시어머니랑 며느리 간의 그쵸. 그 싸움이죠. 옛날부터 많았는데 장서 갈등은 이제 사위와 이제 장인 장모 간의 갈등.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부 갈등이 많았는데 네. 이 미국이나 외국에는 장서 갈등이 많았다고 해요. 어... 왜냐면은 이 여자들의 이제 그 기가 세잖아요. 기가 네네. 세니까 이 장모가 이제 사위가 탐탁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혼하겠다. 딸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말리셨거든요. 부모님이 네네. 말렸는데 요즘에는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 좀 이혼시켜달라. 같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이가 탐탁지 않은 거야. 이제 귀한 딸, 뭐 요즘에는 이제 딸들도 굉장히 교육도 잘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정말로 귀한 딸인데 그쵸. 아무리 사이가 뭐 훌륭하다고 해도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결혼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결혼시켜 보니까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빨리 이혼시키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담당하신 사건 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고부 갈등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뭐 의사, 아니면 법조인하고 결혼하려면 뭐 열쇠 세 개를 뭐 준비해야 된다. 들어봤죠? 저희 채널에서 영상 찍은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요즘에는 많이 주긴 했지만, 이 뭐 열쇠 세 개, 예를 들어서 뭐, 열쇠 세 개랑 뭐 집 열쇠, 좀 유치하게 나지만 차 열쇠, 뭐 병원 열쇠, 뭐 법조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 열쇠가 되겠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 남편 직업이 교수였어요, 교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유명대학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비의 이제 신부가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어머님이 이제 얘기하시다가 딱 이렇게 종이, 어떤 리스트를 딱 주는 거예요. 예비 신부한테.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니까 명품 혼수 리스트예요. 너 결혼할 때 이거 해야 된다. 딱 보니까 뭐 밍크 코트, 뭐 유명 해외 명품 백 한 10가지 이상이 쫙 적어 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그 시부모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명품 리스트 딱 주니까 이거 보고 그 예비 신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착잡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조건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요즘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정보회사 있잖아요. 가끔 결혼정보회사에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혼할 때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건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직, 뭐 의사, 뭐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이런 조건만 보는 거고 또 반대로 이 남자 쪽에서는 그러면 돈, 뭐 해올 거냐 강남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해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고요. 실제로 판례까지 갔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이제 예비 신랑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예, 뭐 의사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였는데. 이 아내분의 이제 집은 재력가 집에 사업하는 재력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원 정도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창금 이런 것 쪽으로. 근데 갑자기 이 여성의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쪽에서는 약속한 대로 5억 원을 해달라. 그 남자네 측에서는 그 특히 장인이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 측에서 못 믿겠으니까 각서를 써라. 그래서 장인한테 각서를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주겠다. 그래서 결혼 후에 언제까지 뭐 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좀 이것만 봐도 기가 차죠. 기가 찼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또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이 남자가 또 뭐 외도도 하고 또 아내도 무시하고 또 아내도 또 이제 남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각서를 내민 거예요. 5억 원 지급해달라. 이 5억 원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공증까지 받았고. 자, 이 소송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공증을 걸었으니까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각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원에서 이걸 처분문서라고 해서 뭐 합의서든 계약서든 각서든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 이게 위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각서대로 이 장인이 사위한테 5억 원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어요. 왜요? 왜냐? 물론 각서대로 효력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그 법상의 신의성질의 원칙,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도저히 우리 법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폐륜적인 행동이라 가지고 굉장히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친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은 5억 원 지급해야지만 더 깊게
우리 그 법 정신을 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법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무효라고 판단해서 그 어떻게 보면 폐륜 사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위의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재판 같은 그런 명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뭐 다른 사유 뭐 사건들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고부 갈등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 네. 이 시어머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며느리 집, 아들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이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비밀번호 알고 들어오신다. 뭐 아들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혼자 살 때는 네.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죠. 상관없으시죠?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권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우리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 본인의 사생활이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심화돼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아들, 이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임신이 안 되니까 합방일을 언제로 해라. 젊게 보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미신 믿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래가지고 뭐 사주팔자부터 봐가지고 네. 뭐 사주팔자가 안 맞는 데서 반대부터 했는데 네. 억지로 결혼하니까 또 반대 무릎으로 결혼하니까 또 뭐 궁합이 안 맞는다, 뭐 임신이 안 된다. 빨리 심지어는 이혼해라. 사주팔자가 안 맞으니까 이혼하고 사주팔자 맞는 여자 만나라 해서 계속해서 그런 미신도 강요하고 아들 며느리 결혼 생활에 이제 지나치게 간섭해가지고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장서 갈등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처가에서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특히 그 유행 중에 하나가 이 신혼집을 구할 때 이 친정, 처가에 가까운 데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놓고 난 다음에. 그렇죠. 도움받을 일만. 네, 그렇죠. 이제 수시로 이제 장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고맙잖아요. 그렇죠. 고마운데 이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뭐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이제 맨날 핀잔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딸 고생시키느냐.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이요, 본인의 어머니한테 듣는 잔소리, 그리고 아내한테 듣는 잔소리랑 장모한테 듣는 잔소리가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모한테 듣는 잔소리는 그렇게 기분 나쁘고 좀 무시하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못 참고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장모와 장인과 이 사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고부 갈등, 장서 갈등에서 드는 생각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할 때 네. 남자든 여자든 좀 준비가 덜 되면 네. 그 부모님들의 도움을 좀 받잖아요. 맞아요.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또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이 그 간섭이 사실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그 간섭을 아예 싫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간섭이 받기 싫으면 부모의 지원도 저는 아예 안 받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간섭할 권리도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집을 마련하는데 부모님이 한 50%를 보태준 거야. 근데 부모님이 좀 간섭을 하는데 간섭은 싫어. 저는 이건 또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빙고예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이제 주식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벤처 기업에 주식을 투자를 하셨어요.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억 투자하고 아직 상장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 간섭할 수 있죠. 간섭할 수 있죠.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네 집이나 여자네 집이나 뭐 집을 거의 부모님의 돈으로 사주셨다. 그럼 부모님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건 내 지분 참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지분 참여다.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딱 그래. 주주가 회사에 간섭하듯이.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 말씀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말씀하신 대로 부모한테 그렇게 지원받았으면 그 용인해야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용인해야 어느 정도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받지 말든가.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돈은 받고 싶고 그렇죠. 간섭은 하나도 받기 싫고. 그러니까 그건 이기적인 거죠. 이거는 좀 우리 너무 자녀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사기 당하는 느낌 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그래도 이런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이 또 부모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하려면 좀 각자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너무 이제 가족 간에 이제 화목 뭐 이런 애정 관계가 중요시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자주 모이고 또 너무 간섭이 또 심해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도 이제 자식을 이제 결혼시켰으면 이제 성인 아닙니까? 좀 놔두고 믿고 놔두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뭐 명절 때 정도만 뭐 만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사실 또 갈등이, 물론 사이가 좋으면 자주 만나는 건 좋지만 사이가 좀 냉랭하거나 부모님이 간섭이 심해져서 부부 갈등이 생긴다면 조금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게 어떤가 이런 저는 며느리든 사이든
아들, 딸 생각하지 말고 손님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손님으로. 아들, 딸로 생각하는 순간 다 마찰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뭐 자꾸 일 시키고 뭐 하고 맞습니다. 손님. 그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가 간에 또 갈등이 네. 생긴 게 뭐냐면 양가 간의 집안 차이. 아직도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끔 이제 그 뭐 재벌 2세라든지 준재벌 2세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재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벌 2세와 평범한 사람의 남편, 아내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꼭 이제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이 재벌가에서 요구하는 게 꼭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평범한 그 남편과 아내한테 뭐를 요구할까요? 뭘 요구하죠? 혼전 계약서 요구하는 거예요. 혼전 계약서. 혼전 계약서. 네.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 이제 프리나 어리먼트라고 해서 이 재벌이나 준재벌 이 재력가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남자가 아니면 이 며느리가 혹시 우리 아들, 딸의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항상 그 돈 이런 걸 걱정을 많이 걱정될 수는 있죠. 걱정될 수 있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리 그러면 계약서를 좀 써와라. 무슨 계약서냐? 혼전 계약서를 하는데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뭐 위자료 재산 분할을 얼마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를 써오라고 요구하는 거 저도 꽤 상담 받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어떤 청년이 왔었는데 그 청년 말로에 의하면 자기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인데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 아내한테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했대 부모님이. 그걸 써달래요. 그 효력이 있을까요? 그대로 쓰면? 수천억 재산인데 뭐 이혼해서는 한 푼도 못 준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재산이니까 남편 측에. 여자분이 뭐 자유의지로 동의하면 네. 그렇죠. 성립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사인하고 도장 찍었으면 본인이 약속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혼 전에 만들어진 재산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혼전 계약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 프리나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아니 계약을 하고 이게 뭐 크게 뭐 어떤 네. 불공정하지 않으면 네네. 어떤 합리적인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효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혼시를 미리 가정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아직 그게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가정을 해가지고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건 마치 이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재력가 어떤 부부가 있고 이제 자녀와 이제 단절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불효자다. 그럼 너 재산 받지 마. 상속 포기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효자식이 뭐 상속 포기했다. 아니면 이제 재력가가 어떤 여성하고 젊은 여성과 결혼했을 때 이제 자녀들이 반대하면서 상속 포기한다고 미리 각서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미리 그 상속 포기하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야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상속 포기를 백날 해봐야 효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아직 이혼도 안 됐고 재산 분할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는 이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야, 이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산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해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적은 쪽이라면 이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가져오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머니 뭐 아니면 장모님 저는 돈을 보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발 써드릴게요. 그렇죠. 어차피 효력 없으니까. 맞아. 화끈하게 딱 써주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그럴 이거 수 하여튼 재밌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혼 사유 5위. 네. 이제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상황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약간 뭐 당연한 얘기도 보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건 사람과 네.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꼭 뭐 집안 따지고 뭐 돈 따지고 그거 따져가지고 사실 잘 되는 경우 못 봤어요. 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조건 때문에 그 이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항상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은 재력가가 아내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외모가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격,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혼 전문에서 오래 하다 보니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너무 따지는 집안이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집안의 가풍이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아무리 상대방이 괜찮지만 뭐 시부모가 이제 맨날 명품 해야라 리스트나 주고 아니면 장인 장모가 맨날 그냥 쥐꼬리만 월급 받는다고 사위를 무시하면은 이게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라는 어른 말씀이 좀 허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풍에서 양육하고 양육을 받았고 자라왔고 또 어떤 환경의 사람들과 또 친하게 지내는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인을 보면 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보면 이런 이혼 사유 5위인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거 둘 중에 좀 어느 게 좀 더 행복한 가정생활의 확률이 높나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개가 적절히 좀 조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사실 좋긴 한데 이 비슷한 성격이 나쁜 성격이면 또 이게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둘이 맨날 그냥 쓰기만 하고 그냥 낭비만 하는 성격이다. 그쵸. 그러면 이게 가정이 파탄 나겠습니까? 네. 근데 약간은 좀 다른 성격,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이제 좀 조용히 집에만 있는 게 좋아하는데 네. 말이 없어요. 근데 아내까지 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냉랭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쵸, 한쪽이 이제 좀 쾌활하게 좀 사교적이 있으면 네. 이게 두 개가 잘 이제 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고 좋은 측면이면 둘이 비슷한 게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한 이제 이혼, 이제 사유 이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1위가 외도고요. 네. 두 번째 2위가 가정폭력. 가정폭력. 세 번째 3위가 이제 경제 문제. 네 번째 4위가 자녀 문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인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5가지 중에서 딱 한 개만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혼해야 되는 게 두 번째 가정폭력. 맞습니다. 나머지 4개는 이제 서로가 조금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볼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성격 차이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성격 차이라는 건요 다 알아요. 네. 뭐 상대방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혼할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법원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네. 상대방이 뭐 잘못됐고 성격이 안 좋고 그러면은 물어봐요. 그럼 두 사람이 왜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뭐 쾌활하고 아니 상대방이 뭐 하고 그게 근데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려고 하면 장점이 보이고 나쁜 것만 보려면 단점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거고 네. 본인의 책임이 반이거든요. 네. 이 사람 선택한 본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요. 정말로 상대방이 정말 고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이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은 이혼 사유의 전제 조건에 이제 성격 차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실제로도 저는 성격 차이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싸우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전제에 저는 깔려 있는 거는 더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몇 달 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혼 사유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얘기했죠. 하더래요. 네. 근데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이거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네. 이 대화의 부재와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사실 이 성격은 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쨌든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빨래를 빨리 바로 빠는 사람이 네. 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다 모았다가 냄새 났을 때 하는 게 이게 어쨌든 맞아요. 성격이 달라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는 대화인 건데 맞아요. 이 대화가 안 통하면 저는 모든 문제가 진짜 커지는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화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특히 이건 남편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대화를 좀 좋아하잖아요. 대화를 그쵸. 많이 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1시간 정도 계속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1시간 통화하고. 근데 남자들은 무슨 일 있으면 입 꾹 닫고 얘기 안 하죠. 네. 회사에서 무슨 서운한 일 있어도 얘기 안 하고, 뭐 동굴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어떤 잠자리도 맞지 않는다. 뭐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서로 얘기 안 하고 뭐 서로 간에 불신만 커지고 불만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네, 일심동체이기 그쵸.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서운했던 거, 뭐 상대방에 대한 불만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겠어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정말로 힘들고 불만인 걸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걸 무시한다. 그럼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죠.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가끔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진심을 보여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사겠어요? 그럼 이혼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좀 듣는다. 그럼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해서 이제 100%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되면 그거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TV 보니까 이제 돌싱이라는 관련된 네, 맞아요. 네, 주제로 네. 한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사실 뭐 이혼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안 좋은 경우도 네.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지금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건 이제 제 책 제목이 아닌 집약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저는 이제 이 행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그쵸. 연애할 때 이 사람하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같이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또 이제 저녁 되면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상당수죠. 이제 저한테 이제 이혼 상담하러 오면서 물어봐요. 본인이 이거 힘들고 저러고 힘들다. 근데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결심을 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 본인이 이혼을 결심한 다음에 도움을 받아야지 이혼할지 말할지 왜 저한테 물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자 결혼해서 결혼 전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행복하지 않대요. 결혼해서 더 불행해졌대. 아 그러면 이혼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죠. 아 더 행복해질 것 같대. 그러면 이혼하세요. 근데 답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혼해도 더 행복해질 자신이 없는 거야. 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걸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람은 그렇죠. 다 행복해지기 위한 거예요. 결국 자녀의 행복도 아니고요. 뭐 부모님의 행복도 아니고 본인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행복. 내가 너무 결혼 생활이 불행해. 그러면 이혼해야죠. 해야죠. 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불행한 거를 조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혼해도 나 행복해질 자신 없어. 그러면 이혼을 한번 더 할지 말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죠. 그래서 행복, 특히 본인의 행복을 정말로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그동안 뭐 남편 뒷바라지 아내 위해서 처자식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사셨는데 이제 본인을 위해서 좀 사세요.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가지시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과 인터뷰하면서 든 생각은 사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혼하는 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무슨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죠. 정말 피해자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 그러면 그건 비난할 만한데 뭐 피해를 안 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웃 사람이 이혼하는데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그럼 그러죠. 자녀한테 피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자녀가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사이가 안 좋고 어머니 맨날 맞고 사니까 좀 이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행동은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응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혼을 할 때도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인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